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신문도 보고 책도 읽는데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물며 영상으로 보고 소리로 듣는 건 더 빨리 날아가죠. 인력은 됐지만 스쳐 지나가 버린 겁니다. 내 안에서 한번 되새겨야 하는데 그럴 시간을 나 스스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수많은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시간도 없이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서일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읽기만 하고 사유하지 않는 것은 먹기만 하고 소화시키지 않는 것과 같다. 배우기만 하고 사색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공자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루에 단 몇 가지만이라도 깊이 사색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려는 노력. 그것이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정보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9시 6분 현재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끼인 날인 것 같죠? 월요일 같은 느낌도 들고 오늘까지 아마 쉬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고 오늘 역시나 출근길이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또 오늘도 또 하루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 저희도 응원하면서 같이 또 지식도 많이 키워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원탁이 기자들과 함께 하는 날이죠. 대행의 대행, 헌정사 초유의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됐죠. 그런데 그 직전에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사퇴하기 직전에 추가 경정 예산안이 어찌됐든 국회를 통과하긴 했습니다. 13조 8천억 원 규모. 예정됐던 것보다 조금 더 늘었는데요.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도 4천억 원 반영이 됐고요. 과연 경제 살리기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그리고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13만 4천 호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떤 집들일까요?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요? 정부가 체계적으로 이제 빈집을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실효성이 있을지도 같이 한번 논해 보시죠.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가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매물을 확인하려는 활동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투자를 공부하려고 정보를 수집하려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매물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시간과 노동이 들어간다. 일정 비용을 받아야겠다. 기본 보수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논쟁이 또 이어지고 있기도 하죠. 그 두 글자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상태를 살펴보는 행위, 현장에 임한다라는 뜻을 갖는 두 글자.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 두 글자가 제대로 퍼지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이 기자들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3209님이 바로 정답 보내주셨네요. 구경만 하러 다니는 손님들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아마 공인중개사신 것 같네요. 자, 원탁의 기자들도 만나보시죠. 2대12 권소현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었죠. 아마 이 소식 못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주무셨으면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어제 밤에 그 계속 속보가 뜨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시작이 된 건데 오늘 오전 0시부로 이게 어저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를 하면서 이제 서열 4위였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을 맡게 된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권한 대행이 이제 6월 3일, 그러니까 또 다시 다시 사퇴하시거나 탄핵이 되지 않으신다면
6월 3일 대선 전까지 한 달여 남짓을 이제 국정을 운영하게 되셨는데 참 이례적인 일이긴 하죠.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 뭐 요즘 하도 초유의 일이라는 헤드라인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설마 했습니다만 대행의 대행.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 이렇게 그렇죠. 부르는 거고요. 근데 뭐 어쨌든 간 대행 기간이 33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도 좀 제한적이고요. 물론 이분이 이제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까지 취득한 경제학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로 이제 교육 전문가였고 또 사회부처를 총괄해왔던 사회부총리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권력 교체기에 가뜩이나 이 어지러운 전국 불안을 어떻게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는 맞고요. 물론 뭐 사실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이제 장관 대행, 권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거는 이제 기재부의 지금 김범석 1차관이 담당을 할 거예요. 지금 열렸던 F4 회의에서도 김범석 차관이 이거 주재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커져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이나 외환이나 이런 시장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멘트를 하셨던데 뭐 어쨌든 앞으로 이 대행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국정 전반을 총괄하되 외교나 안보나 치안에 더 집중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가장 큰 위기로 거론되는 거는 경제 통상 트럼프 행정부로 인한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주력 을 좀 더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예. 근데 권소영 기자.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통상 협상인 건데 그렇죠. 지금. 뭐 이달 중에 이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방한하잖아요. 네. 그래서 장관급 협의를 할 건데 지난달에 미국에서 이 체프 총리하고 안덕근 이제 장관하고 테이블에 앉았는데 왔더니 이제 카운터파트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과연 이게 결국은 이렇게 계속 대행 체제가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하락이라든가 뭐 일단 이제 대협상의 악화 그리고 이제 경제 정책이 제대로 실행이 되겠어? 지금 이제 추경 이제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총체적인 우려로 반영이 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 신용평가사들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또 기존의 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국가 신용 등급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진짜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상황이 또 상황이어서. 미국이 봤을 때는 내 카운터파트가 잠깐 한 달 동안 앉아있다 네. 갈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그러니까 사실 한 달 동안 얼마나 이 진정성 있는 테이블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좀 크고요. 네. 내부적으로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일단 교육부가 기재부와 비교를 했을 때 규모가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왔을 때 기재부에서는 그나마 좀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권한대행 업무를 뒷받침할 역량이 가능할지 이런 것도 좀 염려가 되고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행안부 장관도 공석에 이어서 차관 그렇죠. 대행이고 또 경찰도 차장이 대행이잖아요. 저 경찰청장이 없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선거 관리에 맞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고. 근데 그래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국가구나. 예,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추경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어저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예정됐던 금액보다 더 늘었죠. 1조 6천억 원 늘었는데요. 네. 원래 정부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진짜 시급한 현안만 대응하자. 그래서 10조 원짜리 필수 추경을 꺼냈었고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은 뭐 일각에서는 50조 원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주로 35조 원을 이야기해 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추경 규모에 대한 간격을 줄이기는 쉽지 않았고요. 근데 그래서 그 협의점으로 찾은 것이 지금 13조 8천억 원이 됐는데 일단 이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35조 원은 뭐였냐면 여기에는 이제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라고 해서 국민 1인당 25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한테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역 화폐로 주는 소위 이제 이재명표 예산 이게 반영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 예산 규모만 13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예산 규모가 추경 규모가 13조 8천억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에 달하는 거를 사실 이재명표 예산에 줄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회전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창용 총재도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 35조 원을 써버리면 이거 내년엔 더 써야 된다. 사람이 아플 때 놓는 진통제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이제 정해져 있고 나눠서 그걸 써야 나눠서 되는데. 단계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늘어난 1조 6천억 원에는 민주당이 요구했던 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중에 4천억 원이 반영이 됐고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산불 피해 그리고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2천억 추가됐습니다. 또 부진한 건설 경기 지원하겠다고 임대주택이나 도로나 철도 같은 SOC 사업 지원하는데 8천억 그리고 이번에 대학 등록금이 또 5%씩 올랐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 좀 지원해 준다고 국가 장학금 예산으로 1,20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여름 수해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300억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민주당이 이제 전액 삭감 처리했던 예산 중에 뭐 검찰 특경비나 아니면 감사원 특활비도 좀 일부 복구가 됐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사실 13조 8천억 원이라는 요번 추경안은 규모 떠나서 역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단행했던 추경 아하. 첫 번째 추경이었다는 거 그리고 추경이 통과하고 나서 그 권한 대행이 1시간 이후에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대행을 이어받아서 그 추경을 집행했어야 되는 부총리가 없어졌다는 거. 네, 사임을 했고 그걸 사회부총리가 이어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어제 하루 동안 진짜 다이내믹 코리아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어제 하루 동안에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우리 일이 국민들이 아니냐. 네. 정신줄 바짝 잡고 있어야 됩니다. 네. 어질어질합니다. 그래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가 됐고 기재부 설명을 보니까 국회에서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로 11일 만에 그래서 예전 추경보다는 그래도 한 빨리 최근 했죠. 20년 사이 가장 빠르게 처리가 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그래야만 했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네, 여야 간에 별로 이번에 추경을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2022년 5월 이후에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인데 워낙에 지금 한국을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또 경제 상황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추경안의 핵심이 뭐 재해재난 대응, 통상 리스크 대응 및 기술 패권 대응 그리고 민생 안정 지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이 각각의 제목에서도 왜 추가 예산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추경이었기 때문에 빨리 추인이 된 것 같고요. 지난해 예산안 통과 때부터 추경이 사실 예고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정부의 민주당에서 이제 추경을 빨리 짜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그 민주당에서 추경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그 정부에서 이제 조기 집행을 전례 없는 속도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1, 2월에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점도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모두 추경을 빨리 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써야 할 예산이라면 좀 연초에 써서 그 효과가 뭐 이렇게 하반기로 가서 더 나오게끔 하는 것도 일종의 뭐 예산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조기 집행도 사실은 잘 안 되나 봅니다. 네. 현장에서 이번에 또 추경을 편성을 했으면 이게 또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여야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이잖아요. 1분기 GDP도 사실 우리 충격적이었고. 사실 이게 보니까 뭐 여야 합의한 날 예결위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진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뭐 대선 앞두고 있는데 양당이 서로 이제 각자의 안을 고수를 하게 되면 뭐 추경 합의에 시간이 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양당 모두 경제 살릴 골든타임 놓쳤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뭐 폭풍이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 만약에 이제 단독 처리가 가능한 이제 의석수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선 앞두고 이거 단독 처리하는 거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도 상당했을 거고 근데 그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1분기 실질 성장률 전분기 대비로 마이너스 0.2% 기록했잖아요. 네. 이게 분기 기준 역성장한 게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이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IMF가 최근에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1%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탄핵으로 내수 얼어붙고 뭐 지금 이 통상 문제, 관세 전쟁 이런 거는 사실 관세 정책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1분기에 수치를 굉장히 부진했던 걸 보면서 이 추경을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양 당이 다 인지를 하고 이제 그렇죠. 빠른 합의를 이뤄낸 것 같아요. 당장 4월 수출도 한 6% 이상 우리가 줄었으니까요. 대미 수출이. 4월 수출 자체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반도체 수출은 4월로 보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는데 이게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관세 피해 영역에 들어와 있는 미국 대미 수출하고 보니까 자동차 부분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타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관세 전쟁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1%대라도 성장을 하면 다행이겠다 이런 말까지 벌써 나오는 거고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이번에 13조 8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이 과연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세부적으로는 이제 항목별로 정지석 기자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일단 그 강영인 추경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이제 처음에 12조 규모를 발표할 때 이제 이번 추경으로 한 0.1% 포인트 정도 그 수익률 상승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필수 추경이다, 그만큼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 추경이 꼭 필요했던 게 그 산불 피해 규모 피해에 대한 이제 복구도 좀 필요하고 또 앞으로 여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워낙에 또 기후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 관련된 대응도 필요하고 또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상호 관세가 발표된 이후에 지금 90일간 유예가 되고 있지만 품목별 관세라든지 국가별 관세와는 별도로 지금 또 이런 게 또 발효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추경안이 또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그 0.1% 정도의 기여로는 좀 부족하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안이 좀 늘어나기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도로나 철도 같은 SOC 예산이 추경안에 담긴 거죠. SOC가 이제 통상적으로 경기부양용으로 많이 분류가 되잖아요. 원래 그 SOC 예산이 추경에 안 들어갔었죠. 네, 원래 처음에는 없었죠. 맨 처음엔 없다가 그마저도 8천억 원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 사실 SOC 예산 8천억 원이 과연 또 얼마나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냐. 코끼리 비스킷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뭐 건설 경기를 우선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가장 이제 빠르다라고 하면서 그쪽에 돈을 좀 쏟아부었을 텐데 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SOC 예산보다는 뭐 IT라든지 AI 관련 예산으로 더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그게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이번에 추경은 필수 항목만 넣은 거잖아요. 그게 여야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기재부가 뭐 여야가 이견이 없는 부분만 이제 편성을 해서 처음에 제시를 했고 거기에 이제 뭐 지역화폐라든가 아니면 감액됐던 부분 원복하는 거는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서 추경안이 이제 통과가 된 건데 사실 이러면서 이제 2차 추경안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에 국회 예결위에서는 2차 추경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최하한선을 제시했던 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15조 원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추경 규모는 그거에 좀 못 미치는 상황이고 지금 뭐 관세 전쟁이라든가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90일 유예가 됐으니까 이게 끝나는 게 7월 8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이고 조기 대선 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그 새 정부는 이제 2차 추경을 해서 뭔가 좀 처음부터 드라이브를 좀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뭐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이제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한 뭐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이제 말을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2차 추경을 위한 좀 군불대기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어느 당이 되든 간에 이 정도의 상태로 그냥 가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선으로 우리가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하기는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요. 그리고 아까 6091 쓰시는 분께서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 상품권이 들어간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이게 갑론을박이 참 많았죠.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예정됐던 1조 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요구했던 것보다는 좀 낮아져서 4천억 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역화폐,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이건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거의 논쟁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어떤
좀 컬러가 있는 시그니처, 네. 같은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당연히 지역화폐라는 단어 자체에 굉장한 거부감을 또 보여왔고 같은 이유로 민주당은 지역화폐에 사실은 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보면 이 민주당 주도로 그 지역화폐 활성화 법안을 만들었다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보면 이 사실은 예산 증액 권한은 정부만 갖고 있는 만큼 이제 정부나 여당의 용인 없이나 아무리 이제 거대 야당이라고 해도 그걸 통과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도 99곳이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소속 지자체도 70곳이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데 이걸 쓰면 당연히 경기의 마중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체성상 지역화폐는 어떤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민심,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자체도 보면은 빈부의 격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좀 좋은 곳들은 마음껏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저희도 좀 지원해 주세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표심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국회나 정치권에서는 이 지역화폐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정책인 거고요. 지금 그런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이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었거든요. 근데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대신에 이제 가맹점이 너무 제한되다 보니까 이것도 효과가 좀 실질적으로 있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이제 전국적으로 쓸 수 네. 있는 건데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지역화폐는 각 지역별로 그곳에서만 쓸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또 이제 한쪽에서는 모든 지역이 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그게 곧 온누리 상품권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전국도 똑같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지역화폐를 말씀하시고. 쓰면 그 지역에서는 소비가 살아날 수 있지만 인근 지역 소비는 또 반대로 줄 수 있으니까 내수로 치면 결국엔 제로섬이다. 이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정당별로 어떤 정치권의 어떤 색깔별로 이게 이제 딱 프레임화돼서 굳어진 네. 것도 참 많은 것 같고요. 일단 뭐 지역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7713님 경주에 계시다고 하네요. 경주 지역 화폐는 이게 제한이 많아서 많이 쓸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느끼시고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또 큰 틀로 와서 보면 이번에 여야 사이에서 또 한번 논의가 됐던 게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로제인데 최소한 반도체 산업에라도 예외를 좀 두자라는 게 사실 여야 사이에 좀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걸 패키지로 추경안이랑 같이 통과시키자라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제안을 했던 건데 민주당 쪽에서는 안 받았어요. 네,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 52시간제 예외 규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지금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 반도체 산업의 고임금 연구 인력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주 52시간을 지킬 필요가 있냐. 좀 몰아서 일하는 것을 허용해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네.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후보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친기업 친시장 관련된 이제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뭐 진심이 있다면은 득표를 노린 게 아니라면은 이번에 추경이랑 함께 통과시키자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노동절이었죠. 이때 이제 한국노총을 만나서 네. 기업이 있어야지 노동이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도 있다고 하면서 기업과 노동의 상생을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52시간 반도체법에서 이제 52시간 예외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봤는데 서로 믿지 않고 있는다. 그래서 서로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고 한쪽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의심을 하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재명이 후퇴를 했다고 공격하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하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진영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약간은 어떻게 볼까요? 좀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그 노동계 측에서 반대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정자님이 우리가 이제 추가 경정 예산 더 늘어났다라는 거 알려드리니까 세수 펑크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경제가 안 좋으면 사실은 세금이 잘 안 거치죠. 그렇죠. 예, 기업들의 소득도 그렇고 여러분의 소득도 그렇고 소비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정됐던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 결국은 적자 부채 발행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13조 8천억 원 추경을 하게 되면 이 중에 9조 5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기재부는 밝히고 있는데 네. 그 나머지를 이제 세금 쓰고 나서 남은 세계 잉여금이라는 그 재원 그리고 뭐 주택도시기금 같은 재원으로 충당을 하게 되는데 지금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용 재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이 국채 발행에서 추경 재원을 조달하게 되면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208조 원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네. 이거 역대 최대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도 우리가 걱정 안 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 이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면 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적자성 채무, 이제 보통 이제 외평채라든가 국민주택 채권 뭐 이런 것들은 대응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자체 상환이 가능해요. 근데 그 적자성 채무라는 거는 국민 세금으로 결국은 갚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적자성 채무가 885조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지난해만 해도 792조 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2% 정도 증가하는 셈인 건데 그러면서 전체 국가 채무에서 이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69%인데 이게 이제 추경을 하고 아마도 이제 2차 추경하게 되면 전체 나라 비중의 한 70% 가량이 이제 적자성 채무, 그러니까 국민 혈세로 갚아야 되는 채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관리재정 수지에서 차지하는 적자 폭이 GDP 대비로 한 3.3%로 커져서 이 재정 추측에서 정하고 있는 3% 한도를 초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 국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되면 이거 결국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돈인 건데 가급적이면 빚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던 이유들이 이제 이런 재정 관리 측면인 건데 이렇게 재정 지출이 좀 당초 계획보다 커진 상황에서 만약에 세수가 더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국가신용 등급이라든가 대외 신인도 이런 면에서 더 미치는 안 좋아지는 영향도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다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 전에 GDP 발표도 우리가 역성장을 봤습니다만 민간 소비도 줄고 기업들의 투자도 줄고 또 정부 지출로 인한 효과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과연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GDP 대비 그 부채 비율을 보면 기업 부채 비율은 한 120%가 넘습니다. 그렇죠. 가계 부채 비율은 한 95%에서 100%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 부채 비율은 40%대 후반에서 5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가장 건전한 건 가계보다 기업보다 정부이기 때문에 뭐 정부의 돈은 사실 이제 국민의 돈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추경에도 나서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한번 또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우리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겠네요. 두 글자 정답입니다.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투자 공부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많이 한다고 하죠. 두 글자입니다. 부동산 매물을 한 번씩 이제 보면서 공부하는 건데 문제는 살 사람도 아니면서 임대할 사람도 아니면서 그냥 공인중개사들의 시간과 노력만 들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별도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그 의견도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김명숙님이 이거 수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집이 실제로 중개가 되면 그때 중개 보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냥 이 집 보는 데 따른 우리가 비용을 받자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0283님은 아들이 열심히 이걸 다니면서 아파트 싸게 사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이지호님은 투자를 하기 위한 이것도 많아서 잠재적인 고객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생각도 전해주셨네요. 8926님은 실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집 보러 온다고 하면 또 막 집 치우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 맞춰서 2541님도 작년에 집을 팔 때 정말 많이 보여줘서 청소하느라 힘들었어요. 근데 보여주고 났더니 그냥 공부하러 온 사람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힌트 두 글자 드리겠습니다. 안진수님 받침을 빼면 이자. 여기까지만 힌트 드리겠습니다. 그 두 글자 정답 맞춰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빈집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에 지금 빈집이 13만 4천 호나 된다고요? 네, 전국의 빈집이 총 13만 4,055채인데 네. 이게 어딨나 아마 다 지방일 거다, 뭐 좀 시골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실 텐데 예. 사실은 이 중에 41.7%가 도시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부산에 11,400채로 가장 부산에. 많고 서울에도 6,700채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구, 대전, 인천 뭐 이런 데도 한 4,000세대, 6,000세대씩 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도시도 빈집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에 따르면요, 2050년에 한국 전체 주택의 7.8%가 빈집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데 사실 빈집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빈집 그 자체도 문제지만 네. 빈집을 그냥 방치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그쵸. 한번 거기에 빈집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주변으로도 빈집이 퍼져나가면서 거기 치안이나 위생 환경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더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단 어떤 데서는 빈집이 150만 개는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13만 4천 호는 어떻게 카운팅이 된 거예요? 이게 조사 기간마다 빈집의 정의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통계청은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빈집을 조사를 하거든요. 예. 근데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날 기준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빈집으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신축이나 뭐 매매나 뭐 미분양 때문에 일시적으로 빈집 상태인데도 다 포함이 되고, 그래서 가장 최근 통계가 2023년 11월 1일 기준인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빈집이 153만 5천 호가 나와요. 근데 뭐 이제 설명을 보면 유엔 권고사항에 점유 형태로 조사를 할 때 조사 당시에 사람이 거주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라고 되어 있다라고 네. 되어 있고, 이 여기는 보면 이제 5년마다 하는 조사에서는 빈집이 된 사유도 조사를 하거든요. 2020년께 가장 최근 건데 여기 이유 보면 매매, 임대, 이사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빈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부동산원에서 조사하는 그 기준에 따르면 요거는 빈집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임대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집도 그쵸, 그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폐가인 경우가 그 다음이고 뭐 현재 수리 중, 뭐 영업용 이런 순서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원에서 조사하는 빈집은 그 법령에 따라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전기를 안 썼거나 뭐 상수도를 안 썼거나 이러면 이제 빈집인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 그 대도시에도 빈집이 좀 많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빈집은 아마 1년 이상 비어 있는 집일 텐데 그 서울이나 뭐 부산 이런 데 빈집이 왜 있을까 하고 이제 좀 찾아봤더니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해 냈다가 이제 개발 방식을 두고 주민들 간에 이제 이견이 발생을 해서 이제 방치가 된 곳들이죠.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뭐 사업성이 떨어져서 지정 해제된 곳들은 이게 재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곧 처벌가 될 거니까 본인이 직접 살지는 않고 그러면서 세입자를 들이긴 하는데 고치거나 뭔가 이제 단장을 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철거될 건데, 그러다가 이제 세입자도 떠나고 뭐 빈집으로 방치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그 빈집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여의도동 이런 데는 뭐 3채가 있고 뭐 목동에도 막 45채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는 보니까 여의도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집값은 비싼데 워낙 오래됐으니까 전세값 싼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세입자를 들이면 오래되니까 막 이렇게 고쳐달라는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세입자 들이지 말자. 그리고 그냥 내두는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곳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빈집이라고 해서 나 그냥 뭐 폐가의 개념은 아닌 거고 네, 저마다의 네. 사연은 또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온 거고 13만 4천으로 일단 규정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빈집들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겁니까? 핵심은 뭐예요? 정지석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핵심은 일단은 지금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요. 네. 각종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준다는 건데 사실 저는 이 빈집이 그동안에 왜 철거가 안 될까? 그냥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충분히 철거를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네. 가장 큰 배경이 재산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이제 주택세 명목의 재산세를 부담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빈집을 철거하고 토지만 남으면 토지분 명목의 재산세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보면 재산세 세율이 주택분 재산세 세율보다 토지분 세율세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빈집이 있을 때 재산세는 6천만 원 이하가 0.1%, 뭐 1억 5천만 원 이하가 0.15%면 반면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억 원 이하가 0.2%, 뭐 10억 원 이하가 0.3% 구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빈집 과표세준이 이제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빈집일 때 부과되는 재산세는 10만 원인데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20만 원을 내야 되니까 이럴 바에는 나는 그냥 10만 원 내고 빈집 냅두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거에서는 이제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하거나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재산세 같은 빈집 관련 비용을 좀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빈집 소유자가 그 자발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요인이 됐던 게 이제 빈집 철거 후에 세부담 증가가 문제였는데 이것을 이제 철거 후에 토지를 이제 공공 활용하게 되면은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이제 지금은 5년인데 앞으로는 이제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를 하기로 했고 또 빈집 철거 후에 비사업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율을 이제 배제해 주기로 했는데 기존에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해 주기로 했고요. 또 이렇게 정비 사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지자체가 요즘에 고향사랑 기부제로 기부금 많이 모으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빈집 정비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뭐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해서 뭐 철거 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 뭐 이런 것도 내년 중에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할 집은 빨리빨리 철거하시고 가지고, 임대를 주실 집은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임대를 줘봅시다. 또 이런 거고요. 그 중에 미미한 부분이긴 한데 그 빈집애라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이거 네. 부동산 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뭐 각 동이나 뭐 지역별로 빈집이 몇 호 있는지 그런 정보까지만 나와요. 근데 네. 이 플랫폼에서 빈집 정보, 거래, 정비 현황들을 다 공개를 해서 실제로 거래가 되게끔. 그러니까 요새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그 시골집 개조해서 뭐 이제 숙박업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맞아요. 영상들이 많은데 일단 빈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통계를 찾아보다가 서울시 빈집 현황 통계를 봤는데 거기 댓글이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건데 어떻게 서울에 빈집이 이렇게 많냐라는 댓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댓글이 그 세부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약간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빈집이 어디에 있고 그 빈집에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있으면 실제로 이게 수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빈집을 실제로 구매를 해서 좀 리모델링해서 숙박업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시골살이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한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런 정보들은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빈집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지역별로 어디에 몇 호씩이 있는지는 알 수 있는데 근데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매입을 해서 내가 임대라도 줘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이제 활발하게 나타나야 될 텐데 조금 더 이제 확충이 돼야겠죠. 빈집에다 세금을 물리자라는 주장도 있어요. 뭐 아무래도 세금, 재산세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가 워낙 부담이 됐다 보니까 근데 이미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정책이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본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교토시 같은 경우에는 비거주 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좀 촉진해 보자라고 해서 1년 중에 한 달 이상 비어 있는 집에는 주택 평가액의 0.7% 그리고 토지 평가액의 0.15%에서 많게는 0.6%까지 이제 빈집세를 물리기로 했고요. 특히 일본에 빈집이 많다면서요. 워낙 빈집 거기는 빈집촌이 아예 형성이 돼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정 기간 비어 있고 가구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400%의 지방세를 지금 영국이요? 네, 부과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또 런던도 2년 이상 비어 있는 집에는 지방세 형태로 어떤 집값의 최대 50%를 중과하고 있고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연간 세금에다가 빈집 거주세까지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은 이미 일찌감치 도입을 했었고 그만큼 이제 집을 좀 빈집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페널티를 줌으로써 그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네. 네, 강영 기자 생각은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미국 같은 곳은 굉장히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하는 곳인데 여기도 사실은 빈집을 처분하지 않는 소유주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물리고 있거든요. 뭐 밴쿠버, 토론토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 집이고 내가 재산세도 내는데 왜 빈집세까지 내야 되냐. 그냥 비워두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빈집은 그 집값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슬럼화와 함께 그 주변 지역 집가 하락까지 초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한 연구에 따르면 빈집이 증가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3천만 원 정도 하락한다라는 결과가 있을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것을 정비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서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최인숙님이 글 올려주셨는데 저희 빌라 지하도 비어 있는데 안 와요. 건물이 오래돼서요. 그러니까 이게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작은 빈집이라면 뭐 철거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공동주택이라면 이걸 내가 혼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또 비워놓는 분들도 계시는데 빈집세 이건 또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말숙님이 여기 안동은 빈집을 고쳐서 도시에서 오는 분들 한옥 스테이 하니까 지역에도 좋고 사용자분들도 또 한옥을 체험해서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게 또 지역에 따라서 그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려운 지역이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월 10,000원만 내면 이제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들 하잖아요.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집을 매입을 해서. 매입해서 리모델링 한 다음에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 귀농 기촌인한테 월 10,000원에 이제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마을 호텔처럼 숙박업을 이제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을이 좀 살아나는 효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되게 안 좋아 보이는 집인데도 겉과 속을 예쁘게 고쳐놓으면 괜찮네 이게 돼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면서 건물이나 집의 가치를 또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빈집도 줄어들고 이게 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올리는 하나의 또 수단이 되는 그런 길도 한번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제 어린이날까지 사흘 남았네요.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선물 역시 장난감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에 다들 한번 장난감 가게 사장님이 되는 꿈을 꿔보지 않으셨어요? 저만 그랬나? 오늘 직업의 세계에 관련된 분을 이제 만났다고 하는데요.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꿈은 무엇이었어요? 혹시 강홍민 기자님은? 저는 이제 축구 선수였던 것 같아요. 혹시 장난감 가게 사장님 이런 꿈은 안 꿔보셨어요? 장난감 가게 사장님보다 이제 문방구 사장님. 그죠. 문방구 주인 아저씨. 떡볶이 가게 아저씨는 얼마나 행복할까 막 이런 생각 어릴 때 그러니까요. 많이 하는데 이번에 장난감 그 완구 디자이너로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장난감을 디자인하는 분을 만났는데 네. 이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5월 어린이날을 며칠 안 납두고 있으니까. 놔두고 있는데 이 시기가 되면 굉장히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뭐 친척 조카들이나 아니면 뭐 친구의 자녀들한테 이 장난감 삼촌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분이 이제 그 한 완구 디자이너를 한 지 한 9년 정도 됐는데 네. 뭐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때 주변의 아이들한테 이렇게 장난감을 좀 챙겨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뭐 최고의 직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최고의 듭니다. 삼촌이죠 지금. 그렇죠. 예, 거의 뭐 동네에서 제일 핫한 스타일 수도 있어요. 그
매출 차이가 큰가요? 특히 이제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장난감이. 그렇죠. 보통 이제 평일 주말 기준으로 네. 국내 판매율을 좀 물어보니까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평균으로 보면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 일일 판매량이 주말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데 이제 5월이나 12월 정도 되면 이 완구 판매량이 좀 늘어나서 1000개 이상 팔린다고 합니다. 주말에 하루에. 그렇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완전한 이제 대목 시즌으로 대목이죠. 가는 건데 완구 디자이너로서 특히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실은 이 완구 디자이너들은 이 뭐 그 장난감을 좀 디자인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가지고 노는 뭐 이런 그 완구류를 좀 디자인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그 지금 요즘에는 TV에서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변신 로봇을 디자인하는 분이에요. 변신 로봇 요즘에 되게 신기하게 변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안에 걸 어떻게 다 이걸 설계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는 그리고 몸이 또 분리돼서 그 분리되는 것들이 변신을 하게 되는 나중에 또 결합도 합체도 그쵸. 되고 뭐 이런 부분을 변신 합체는 이건 진리죠, 진리. 그렇죠. 사실 뭐 그런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그 아이들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 때 어떤 부분에 좀 호기심을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설계 기술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어린 친구들의 이제 감탄을 자아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분리되고 변신하고 다시 결합하고 이럴 때 옆에서 애들이 막 우와. 요즘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애니메이션까지 만드는 거예요. 이 장난감을 주인공으로 해서요? 그렇죠. 요즘에는 IP 이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한 완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TV에서 보던 만화 캐릭터 그리고 로봇 캐릭터가 장난감으로도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분이 맡고 있는 게 이제 또봇 시리즈입니다. 뭐 유명하죠. 즐겨보는 아이들이 많은데 현재 시즌 3로 방영이 되고 있어서 뭐 이분이 그 스토리 라인이나 인물 구도 설정에도 제작사와 함께 자연스레 관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뭐 변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무기를 쓰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알아야 그대로 그리고 또는 그 이상을 좀 구현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작사와 함께 스토리 라인을 고민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상에서 나오는 거랑 실제 장난감이랑 또 유사해야 하니까 협업이 또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7925님이 장난감 너무 비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좀 고가긴 하죠. 그죠. 근데 그냥 단순하지도 않고 뭔가 또 많이 또 움직이고 작동이 되니까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집니까 장난감은? 이게 뭐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뭘 좋아하고 뭐 뭘 원하는지 이 트렌드를 분석해서 컨셉트를 기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네. 기획을 한 다음에는 3D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획한 부분이 이게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작업이 거쳐지고 나면 이 세부 모델링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기능성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안정성을 검토를 해서 뭐 금형부터 조립,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 양산에 들어가는 시기인데 그 이 기획 단계에 기획안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되면 이 장난감 회사 대표와 그리고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네네네. 굉장히 혹독한 품평회를 거치기도 한답니다. 그런 거 예전에 영화에도 많이 나왔는데 빅이라는 영화에서도 장난감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임원들 앞에서 발표하고 반응이 어떤가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근데 또 그거를 어린이의 눈높이도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박민호님은 변신 합체 로봇은 어린이 전용이 아니라 성인들 시장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증을 거쳐서 내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어른들도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시장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덜트 시장이. 그래서 키덜트라고도 하고 장난감 하나 사고 싶네요. 근데 장난감은 안전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다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국내에서 이 완구류 제품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이 판매되기 전에 KC 인증이라는 걸 받는데 네. 이 테스트를 받기 전에 이 회사에서는 그 QC 테스트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퀄리티 컨트롤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예.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뭐 꺾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굉장히 좀 험하게 가지고 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나 이 관절 부분, 뭐 변신하는 부분 그리고 조립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튼튼해야 되는데 이런 관절 조인트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부위당 최소한 3,000번 이상을 네. 이 회전 테스트, 이 꺾기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사실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변신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렸다가 이거 계속 또 반복을 해야 그렇죠. 하니까요. 그걸 이제 3,000번 넘게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뭐 그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 장난감이 그 안정성 기준치를 미해물질. 좀 넘겨서 굉장히 네. 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아이들은 뭐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뭐 자기도 하고 입에 넣기도 하는데 이 특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회사 것을 또 이제 보고 소비자들이 또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완구 디자이너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직업적으로 좀 어울릴까요? 이게 뭐 그 디자인 전공이나 실력 유무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네. 이 직업은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력이 굉장히 중요해 보였어요. 뭐 단순하게 예쁘거나 아니면 좀 멋있는 장난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고 어떻게 호기심을 자극하는지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그러려면 이 장난감 만드는 사람도 이 장난감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도 어릴 적부터 장난감을 좋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모았다고 하고 지금도 이 피규어를 좀 모으고 있는데 뭐 이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예. 한 1,000만 원 정도 장난감을 구매하는데 투자를 했다고 해요. 자기 돈으로 네. 그냥 좋아서 그만큼 좋아하는 거죠. 성덕이네요. 성공한 덕후. 이야. 네. 또 시장의 반응도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이제 저출생 현상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어린이들도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완구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실제로 보니까 이 완구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 뭐 아이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 컨텐츠가 굉장히 좀 많아졌고 뭐 저출생으로 인해서 장난감의 입지가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키덜트 실버 세대까지 이 장난감 시장 완구류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 기회가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양창순님하고 이정옥님이 공통적으로 라이온 킹 로봇 장난감 갖고 놀았던 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저도 그 라이온 킹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 그거 어디죠? 엄마가 버려가지고 엄마 버리지 말라니까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다들 아마 부모님하고 해보셨을 거예요. 잠깐 또 추억의 시절로 다녀왔습니다. 어린이날이 또 얼마 남지 않았고요.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또 이제 가정의 달이어서 선물 많이 주고받으실 텐데 그때 나오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최근에 닭뼈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렸는데 거기 살점이 많이 붙어 있어서 과태료 내게 됐다 뭐 이런 사연도 있었거든요.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쓰레기 박사님 홍수열 소장과 2부에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